Manners maketh comfort.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Wow, Simmons. 당신의 공기청정기가 원형이라는 것. 자동 공기청정을 시작합니다. 결국 필터가 360도라는 것. 모든 방향의 오염물질을 흡입해 사각지대 없이 깨끗하게. 360 degrees. Perfect.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설설 끓는 뽀얀 국물에 깍두기 하나. 잇몸이 좋아지니까 이 맛을 다시 보네요. 꼭꼭 씹는 데는 인사돌 플러스야.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다음엔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지 좋아. 장모님, 애 보시느라 고생이신데. 효도여행 보내주게? 아니요, 요즘 많이 힘드시니까. 인생의 황혼기, 의료가전을 시작해보세요. 해보세요, 세라젬. 디자인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대시양, 디자인 회사가 되다. 대시양. 새로운 건조, 만날 준비 되셨나요? 건조에 트루스팀을 더해 섬유 속 숨어있는 세균 99.99% 살균에서 더 안심되게, 구김을 펴서 더 깔끔하게, 냄새를 제거해 더 산뜻하게. 트롬 스팀으로 옷감이 살아나는 건조를 시작합니다. 인공지능과 연결해 건조 코스를 맞춰주는 건 기본. 1등답게 또 새롭게. LG 트롬 건조기 스팀. Thank you.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폭락하며 10년 8개월 만에 1,45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상 두 번째로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물자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에 만든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난 1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발열 증상 8일 만에 폐렴으로 숨진 17살 고등학생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코로나19가 무너뜨린 세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긴급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기대와 달리 오늘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도 9년 전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연일 치솟으면서 이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금융 시장도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비슷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은 사실상 전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처음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지금부터 이런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가 오늘 국내 금융시장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오전 11시 반쯤 정부의 비상금융조치가 알려졌지만 주가 폭락세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12시 5분에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1460선마저 붕괴된 채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가 하락을 이끈 외국인 투자자는 6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대 최고 하락률을 기록하며 8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출원가도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주식 팔고 채권 팔고 환율 튀고.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외환시장에선 종일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0.7에 10개 비디오, 10개 소주 0.7. 장 막판 달러당 1290원을 넘어서자 여기저기서 딜러들의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80솔드! 얼마? 2.4요. 던. 결국 달러당 40원이나 올라 11년 만에 가장 높은 1285.7원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달러가 모자라기 때문에 달러 매수 심리가 큰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금 정책 부분이 실물적으로 전이가 되면서 믿을 건 현금뿐이라는 불안감에 국채값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위기평가 등급을 각각 심각과 경계로 올렸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자, 생산과 소비 모두 얼어붙고 앞서 보신 대로 금융시장은 연일 휘청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입니다. 네, 우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손님이 줄고 매출이 급감해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2조 원의 긴급 경영 자금이 공급됩니다.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시중은행, 중간 신용등급은 기업은행, 저신용자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에서 모두 1.5%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와 1.5% 대출금리 간의 차이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만 몰려 심사와 대출 실행까지 두세 달이 걸리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등급별로 창구를 나눈 겁니다. 전례 없는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 대응 프로그램입니다. 재정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통화당국,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3조 원 규모로 전액을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가 최소 6개월 연장되고 이자 상환도 유예됩니다. 다만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또 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또 최대 2조 원 규모로 캠코가 소상공인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 급한 기업들이 자금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됩니다. 우량 등급인 AA 등급 기업들마저 목표했던 만큼 회사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항공사들은 국책은행에 지급 보증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한계 기업부터 부도에 몰리고 대규모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달을 하지 못하고 이제 감내 못한 기업들은 또 파산을 하게 되는 연쇄 파산을 막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2008년에 10조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보다는 커지지 않겠냐.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회사채를 모은 뒤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붙여 발행하는 채권담보보증권 CBO도 3년간 6조 7천억 원어치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폭락하는 증시가 경제심리 위축으로 번지지 않도록 증시 안정기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10조 원 안팎이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시안정기금의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여러분, 경제부 권혜리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번이 좀 기회다 싶어서 또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이 많던데요. 이게 괜찮을까요? 사실 지난 2달 동안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무려 14조 원 넘게 팔고 나갔는데 그걸 거의 그대로 개인들이 받아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삼성전자만 지난 2주 동안에 3조 4천억 원, 지난 2달 동안에는 무려 6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를 해두면 앞으로 오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저가 매수가 사실 나쁜 투자 전략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여기가 바닥일 거다, 이런 걸 예측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위기장일수록 외국계 자본은 받아주는 세력이 확실히 있는 종목을 계속 팔고 나가는 경향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빚을 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빚을 내거나 앞으로 몇 달 안에 쓸 수 있는 단기 자금을 동원해서 지금 주식을 사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과거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국민들 다 아는 분인데요.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위기가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진단해서 주목됐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히 크게 불어나 있는 시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진 데 주목을 했는데요. 오랜 저금리와 양적 완화, 사실상 10년 동안 무한대로 돈을 풀어온 후유증이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터졌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나가서 소비를 할 수도 없는 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돈을 풀어주는 걸로 또 이 상황을 타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사람들에게 돈을 풀어주는 이른바 재난 기본 소득을 두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하냐 마냐 좀 관심이 많아요. 네, 특히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죠. 재난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가장 힘든 사람들, 취약계층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금보다는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는 세금 등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혜리 기자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서 민간 경제 충격을 줄여보려는 움직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합니다. 미국은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274조 원, 영국은 500조 원 가까이, 독일은 더 많은 687조 원의 엄청난 자금 투입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위기가 심각할 거라는 건데, 각국 지도자들 발언에서도 위기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국민 협조를 호소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전시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쟁 때나 쓰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마스크와 의료용 보호장구를 민간에 강제로 만들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실 1000개를 갖춘 미 해군 병원선이 뉴욕항에 입항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으로 민간 병원 시설이 부족해지자 군 자원을 투입한 겁니다. 미군이 가진 마스크 500만 개와 산소호흡기 2000개도 보건당국에 긴급 제공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신은 전시의 대통령이라며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I view it as in a sense, a wartime president. I mean, that's what we're fighting. I mean, it's a very tough situation. You have to do things.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민간 기업의 의료용품 생산을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꺼내든 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미국 의료진들이 벌써부터 심각한 보호장구 부족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비닐팩과 스티로폼으로 얼굴 보호대를 직접 만들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병원까지 생겨났습니다. 일부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술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료 장비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발 입국 금지에 이어 캐나다 국경의 일시 폐쇄 방침도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50개 주 전역으로 퍼져 9,4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1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유럽 상황도 비슷합니다. 유럽에서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중국을 넘어설 만큼 상황이 심각해진 가운데 원래 보건 분야와는 관련이 없는 민간 기업들도 손소독제를 만들고 인공호흡기 같은 장비를 생산하면서 말 그대로 준전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손소독제 생산에 나섰습니다. 향수와 화장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생산에 들어간 건데 프랑스 보건당국에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롤스로이스와 포드 등 자동차 업체를 포함한 60여 개 제조사에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 장비의 생산을 요청했습니다. We must act like any wartime government and do whatever it takes to support our economy. 영국 언론은 과거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전투기 엔진 같은 군사 장비 제작을 민간 업체에 주문한 것에 비견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잇따라 전쟁이란 표현을 써가며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Seit dem Zweiten Weltkrieg gab es keine Herausforderung an unser Land mehr. Είμαστε σε πόλεμο με έναν εχθρό που είναι αόρατος, αλλά δεν είναι ανίκητος. 유럽 중앙은행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어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1,000조 원 규모의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전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9만 2천여 명과 4,100여 명으로 둘 다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에 이어 프랑스도 한국보다 확진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동과 외출이 제한된 각국의 유럽인들은 집에서 박수를 치며 의료진과 서로를 향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네, 다시 국내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숨진 17살 남학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고 오늘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일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건 그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입니다. 숨진 17살 고교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는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검체를 넘겨받아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동시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위원회를 통해서는 코로나19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결론이 내려졌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영남대병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한 차례 양성이 나온 건 오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3일 영남대병원에 입원한 뒤 모두 13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12번은 음성이 나왔지만 사망 당일인 어제 실시한 13회차 검사 결과 소변과 가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음성이 나와야 할 실험 대조군에서도 양성이 나온 경우가 있었다며 영남대병원 검사 실험실이 오염됐을 가능성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현재로선 17살 고교생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병 초기 경북 경산의 다른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별 이상이 없던 17살 남학생이 증세가 나타나고 8일 만에 왜 숨진 건지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보건당국은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부검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고교생의 첫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입니다. 영남대병원은 증세는 물론 흉부 엑스레이 및 CT 소견이
코로나19에 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아닌 게 명백하다며 부검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그리고 따라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숨진 고교생의 검체를 직접 검사한 대학병원 전문가는 사망자의 진단 결과는 코로나19 양성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음성이 맞지만 부검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독감 등 다른 바이러스와 함께 감염되면 진단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고 국내 검사 방법 정확도가 높지만 100%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의학계는 감염병의 정확한 진단은 물론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배양 검사에도 부검이 도움된다는 입장입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선 부검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 부검을 시행해서 조직에서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의학적으로 중요한 감염병 사망 의심 사례인 만큼 유족의 동의를 구해 부검을 하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하루 사이 환자가 152명 늘었습니다. 하루 추가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선 겁니다. 그럼 지역별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에서 우선 그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늘고 있고 서울과 경기, 경북에서도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잦아드는가 싶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시 숫자가 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종합병원에서도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의 종합병원은 두 곳입니다. 파티마 병원에선 그제 81살 여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도 80대와 60대 입원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의 종합병원에서 첫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재원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떠한 증상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원 시점 이제 마지막 검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서 대구시가 고위험군 390여 곳을 전수 조사 중인데 오늘도 5곳에서 의료진 3명 등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시설 및 병원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명이 감염된 한사랑 요양병원에선 확진 환자 57명 가운데 51명이 오늘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70%가량 진행한 고위험군 시설 전수 조사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방침인데 나머지 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이란에 있던 우리 교민과 그 가족 80명이 정부 전세기를 타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란 교민들은 이틀에 걸쳐 검사를 받은 뒤에 음성 판정이 나오면 각자 집에서 격리 생활에 들어갑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란 교민을 태운 정부 전세기가 오늘 낮 4시 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다시 인천으로 꼬박 하루가 걸린 긴 비행이었습니다. 교민 74명과 이란 국적 가족 6명까지 모두 80명이 타고 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여기 사태가 많이 진정되는 편이니까 좀 이제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안전하게 귀국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검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교민 2명은 공항 인근 격리시설에 나머지 78명은 버스를 타고 성남 코이카 연수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우한 교민들과 달리 이번엔 이틀에 걸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기에 타기 전 인적 드문 테헤란 거리 영상을 찍어 보냈던 교민 송주혜 씨는 치료도 못 받을까 걱정이 컸었다며 이제야 안도감을 전했습니다. 이란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검사를 체계적으로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하진 않아서 검사를 한다 해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미얀마 우리 업체가 생산한 수술용 가운 8만 벌을 가지러 갔던 공군 수송기도 무박 2일 비행을 마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수술용 가운은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의료시설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열이 있는지 검사를 받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밝혀야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항 진료소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입국자들이 첫 검역대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고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는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2차 검역대를 거친 뒤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지난 16일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검역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선별 진료소 앞에 열이 있거나 기침, 콧물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들이 간격 없이 붙어 앉아 있습니다. 2, 30명? 택시 기다리는 사람 어제 꽤 많았어요. 어제 한 3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유증상 입국자들끼리 뒤섞여 있는 건데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 내부엔 임시 칸막이가 있지만 별도 격리 공간은 사실상 없었다고 입국자들은 전합니다. 격리시설 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화 받던 사람들은 자가 격리를 하는 게 맞다. 제가 지금 집에 식구도 많고 격리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독방을 쓸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선별 진료소는 유증상자 동선과 진료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데 급증하는 유증상자를 모두 격리시키기엔 시설이 부족합니다. 어떤 비행편은 300명이 들어왔는데 99명이 유증상자로 조사를 하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숫자가. 이렇다 보니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도 나오기 전에 귀가했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16명이나 나오자 정부는 모든 입국자들을 자가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네, 며칠 전 어느 지하철역에 내봅니다. 한 남성이 무빙워크 손잡이에 일부러 침을 여러 번 묻히고는 사라졌습니다. 혹시 코로나19 감염자는 아닌지 우려되는데 해당 역에선 상황을 파악하고도 1시간 반 넘게 현장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한쪽 귀에 걸치고 무빙워크에 들어선 남성. 갑자기 자기 손에 침을 바른 뒤 무빙워크 손잡이와 벽에 묻힙니다. 쉬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니 무빙워크가 끝나는 지점에 도착해서야 침 묻히기를 멈추고 마스크를 다시 씁니다. 지난 12일 저녁 6시 40분쯤 서울 노원구 석계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역 근무자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봤지만 이미 남성은 사라진 뒤 CCTV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저녁 8시 20분쯤 현장을 소독했습니다. 방역을 하기 전까지 1시간 반이 지나도록 무빙워크는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움직인 겁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나서 준비시키고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 의사결정하고 하는 시간 동안에 좀 약간 소요가 시간이 됐나 봐요. 네, 석계역의 이 무빙워크는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을 연결하는 통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많은 승객들이 오가는 평일 퇴근 무렵. 만약 이 남성이 코로나19 환자이거나 유증상자라면 집단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스테인레스 같은 데에서는 72시간도 간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한 반나절. 다음 날 이 사실을 보고받은 역장은 경찰이나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해서 청소를 소독을 강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역물질에다가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라 경찰에. SBS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남성의 동선을 확인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요즘 같은 때 열이 난다면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 진통제를 쓰는 게 낫다고 권고하고 나섰지요. 특히 미국에서 타이레놀 사재기 현상이 뚜렷한데 왜 그런 건지 손성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버지니아주의 한 대형마트. 각종 해열 진통제로 가득 찬 선반 가운데 유독 한쪽이 허전합니다.
타이레놀을 구하러 와봤는데요. 이 한 통 말고는 타이레놀 선반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내일은 돼야 새 물건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When do you expect Tylenol is coming? Tomorrow. 대형 약국도 찾아가 봤는데 이 약은 여기서도 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It was on the news at some point that the anti-inflammatories were not good for the coronavirus. Now people think they should be taking acetaminophen if they get the virus. 약 성분까지 줄줄 꿰고 있는 미국인들이 세계보건기구의 경고를 듣고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의료비 비싸고 보험 취약한 걸로 악명 높은 미국에선 아프면 손해, 스스로 알아서 자기 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나라에서 발표한 코로나 대책도 각자 조심하고 집에서 쉬라는 겁니다. I would just say enjoy your home. Stay. 코로나 확산 초기 의료 현장의 혼선도 개인의 걱정을 키웠습니다. 의사는 보건소로, 보건소에선 의사에게로 의심 환자를 떠넘긴 겁니다. 이 보건당국에서 검사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환자들한테 정확한 지침이 없었어요. 환자들이 전화를 계속 이쪽에 돌리고 저쪽에 돌리고. 지금은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도입으로 검사가 한결 쉬워졌지만 병원 문턱이 높은 미국인들에겐 약 먼저 구해놓아야 마음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버지니아주 비엔나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한편 미국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파티를 벌이고 대규모 공연에 가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서서 젊음이 무적이 아니라며 경고했지만 이런 행동은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미국 최남단의 유명 휴양지 마이애미 해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 넘게 나온 지역인데도 여전히 사람들로 한가득입니다. 봄방학을 즐기겠다고 미국 전역에서 대학생들이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Not concerned about health? No. Probably should be more so, but 당국이 술집과 식당들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If I get corona, I get corona. Unfortunately, it does suck. The bars and restaurants are closed, but we'll find ways out for it. 백악관이 결국 20대들한테 독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걸리면 똑같이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There are concerning reports coming out of France and Italy about some young people getting seriously ill and very seriously ill in the ICUs.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미국의 초기 확진자 2,449명을 분석한 결과 20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들 생각을 하라고 설득했습니다. They were feeling totally invincible or are feeling that way, but they don't realize that they can be carrying lots of bad things home to grandmother and grandfather and even their parents. 언론들도 일제히 젊은 층 설득에 나섰지만 아직까진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 본토 안에서는 어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제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상황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발병지 우한에 파견됐던 의료진들이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한때 죽음의 도시로 불렸던 우한을 포함해 어제 하루 중국 본토 내에서 신규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34명 모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식 집계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이자 지난해 12월 31일 우한에서 27명이 정체불명의 폐렴에 걸렸다는 첫 발표가 나온 지 80일 만입니다. 관영 매체들은 대서특필했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성과는 세계에 중국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제 방역의 중심은 역유입 차단입니다. 最近7日境外输入确诊病例数占新增确诊病例数总数的 84.55%. 가장 많은 확진자가 유입된 베이징시는 내일부터 일부 국제선 항공편을 텐진 등 인근 도시에 먼저 착륙시켜 검사한 뒤 증상이 없는 사람만 베이징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베이징, 충칭 등에 이어 해외 입국자에게 14일간 강제 격리를 자비 부담으로 시키겠다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시진핑 수석도 해외 역유의 위험이 커졌다며 힘들게 달성한 좋은 추세가 역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다른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에 태풍을 방불케 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설물이 날아가고 쓰러지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휜 채 주차된 차량 8대를 덮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상가 건물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과 대형 선거 홍보 현수막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겁니다. 강원도 동해에선 철로 만든 주택 지붕이 통째로 뜯겨 30m나 날아갔습니다. 근처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이 지붕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와장창 나더니 소리가 콸콸 두 번 나더니 전기가 터져갖고 두 개다. 그래서 나와보니까 지붕이 날라갖고. 도심 곳곳에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사러 온 사람들은 맞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줄을 섰고 이게 쓸 때는 엄청 돌개바람처럼 막 세게 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몸도 흔들흔들하고 그랬죠. 전국의 선별진료소 43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21년 만에 처음 강풍경보가 내려진 서울엔 시속 78km의 강풍이, 설악산엔 시속 117km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북쪽의 강한 저기압과 남쪽 고기압의 기압차로 강한 바람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봄철 해풍까지 더해진 겁니다. 오늘 강풍으로 지금까지 5명이 다쳤고 27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강풍은 오늘 밤을 지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잦아들 전망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강한 바람 속에 오늘 전국 14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특히 울산 울주군 산불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4천 명 넘는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희뿌연 연기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수백 미터가 넘는 불길은 산등성이를 따라 띠를 잃었습니다. 헬기 14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여보지만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강한 바람에 불길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지금 불이 자꾸 날아다니니까 지금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산 전체가 불이 돼가지고 불을 끌고 있지만은. 불이 난 지점은 울산 예술고 맞은편 야산. 최대 초속 19m의 강한 서풍을 타고 발화 지점에서 2km 떨어진 쌍용 하나빌리지 아파트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 아파트 1,800가구와 주택가에 긴급 대피령이 떨어지면서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여기 위험해요. 아니 갑자기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호스 들고 물 뿌리다가 안 돼가지고 불이 넘어오니까 제가 그걸 포기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현재 불길은 울산 온산읍 덕신리까지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 1,000여 명이 긴급 투입됐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 작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한 대가 추락해 부기장 1명이 실종됐습니다. 헬기는 오늘 오후 울산 울주군 회야저수지에서 물을 뜨다가 사고가 났는데 탑승자 2명 가운데 기장인 55살 현모 씨는 구조됐지만 부기장인 47살 최모 씨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무거운 처벌만 받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 본인 부담금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재희원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2년 전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A씨의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5억 2천만 원이었지만 A씨 본인이 낸 사고 부담금은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인명피해에 300만 원, 자동차 등 재물파손에 100만 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 규칙을 고쳐 인명피해에는 1,000만 원, 재물파손에는 500만 원으로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 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약 3천억 원인데 이런 보험금 누수가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임의 보험을 들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 회사가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 면책 규정이 도입돼 사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외제차 등 수리비가 비싼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률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비싼 차 수리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싼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 보험에 자기 부담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30만 원, 50만 원 등으로 자기 부담금 한도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줘 안전운전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총선용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선 비례 공천 문제를 놓고 통합당과 갈등을 빚은 미래한국당에선 오늘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습니다. 위성정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당사에 나타난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사퇴를 표명한 뒤 통합당에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스로운 자들의 그 행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당의 인사들이 저의 그 작은 꿈을 막아버리고 통합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 미한당 사이의 내전은 지난 16일 미한당이 내놓은 비례후보 공천안 때문에 불붙었습니다. 통합당 영입인재 대부분이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탓에 통합당 쪽에선 한선교 대표를 겨냥해 배신자, 쿠데타 같은 강도 높은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미한당 지도부가 어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4명을 당선권에 재배치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황 대표는 단호한 결단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결국 오늘 미한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미한당 지도부의 수정안은 찬성 13표, 반대 47표로 부결됐습니다. 한선교 대표와 함께 미한당 최고위원들도 총사퇴하면서 미한당은 내일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새 대표로는 정가뷴, 원유철 통합당 의원이 거론됩니다. 위성정당의 쿠데타를 경험한 통합당이 법적으론 엄연히 다른 당인 미한당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꼼수 공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민주당 쪽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군소 정당들과 비례용 정당을 만들었는데 연합정당이라기보다는 갈수록 위성정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서는 비례 잡탕이냐는 비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총선용 비례연합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한 가자 평화인권당의 사무실. 정식 간판은 없고 당명을 적은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평화통일과 강제징용에 대해서 관심 있고 활동했던 분들 중심으로 낼 예정입니다. 이 당은 옛 인권정당을 기반으로 하는데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옛 인권정당은 2018년을 기준으로 당비를 낸 당원이 없고 활동이나 정책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가까이 우리를 쓰다오 우리가 이제 친여 정당을 만들겠다고 뛰어. 또 다른 멤버인 가자 환경당도 지난달에 창당됐습니다. 처음 민주당이 연합 대상으로 거론했던 녹색당은 2012년, 미래당은 2017년에 창당됐는데 연합이 불발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손잡은 이런 군소정당들은 최근 창당됐거나 정당 활동 실적이 아직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비례연합이 아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당 최고위원회 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틀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원 게시판엔 비례 잡탕당이란 비아냥이 등장했고 이낙연 전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지요.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공천 심사에 들어갔는데 공천을 놓고 참여 정당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전략 공천을 받은 한 후보가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 한 명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논란 속에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 소식은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세종갑에 전략 공천한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입니다. 선거 대책이 경제 대변인도 맡고 있습니다. 수축 사회란 책을 써서 인구 감소 대응책을 제시했다고 민주당은 호평했는데 홍 후보는 지난해 2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가 늘으면 행복해지죠. 뭐 많이 가지면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내도 한 명보다는 2명이 낫죠. 머리가 아픈가? 뭐 하여간. 4년 전 강연에선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해요. 확실히 알았죠. 우리 오늘 특별히 여학생들이 많이 국가에 최고로 충성하는 일은 뭐다?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졸라서 막내를 하나 더 낳는다. 이것도 하나. 홍성국 후보는 강연을 재미있게 하려다 과도한 표현을 썼다며 강연 맥락을 봐달라고 해명했지만 정의당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상습 여성비하 발언자 홍성국 후보는 공직 후보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목신 황희두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 위원장은 보수정당과 신천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연설 장면에 신천지 예수교 신도들이란 자막이 입혀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씨가 얘기했던 주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절대 떼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황 위원장은 다른 매체가 올린 영상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반박했지만 이명박 재단은 가짜뉴스 유포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20대 간호조무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밤에 혼자 남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이 병원에서 일하는 20대 간호조무사 A씨가 수술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오후 4시쯤 퇴근한 A씨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인 밤 11시쯤 혼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11층 수술실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했습니다. A씨가 11층 냉동보관실에서 프로포폴을 꺼낸 뒤 스스로 주사를 놓는 모습이 병원 CCTV에 담겼는데 이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냉동보관실에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A씨가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던 걸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마취과 원장들만 알고 있던 프로포폴 보관실 비밀번호를 수술방 소속이던 A씨가 알아내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A씨를 부검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한 거는 맞는데 그 사망하고 프로포폴하고의 인과관계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지 하는 거고요. 또 병원 측의 프로포폴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민들 삶도 더 팍팍해졌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서민들의 새벽 출근 버스로 잘 알려진 6411번 버스 첫 차를 타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소독과 점검으로 6411번 버스의 새벽이 시작됩니다. 정각 4시, 첫 승객을 태운 버스 2대가 함께 출발합니다. 구로구를 출발해 영등포구를 거쳐 강남구까지 가는 길. 지금도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더 타요, 사람이 여기서? 지금 계속 타잖아요. 승객 대부분은 첫 차가 조금만 더 이르길 바라는 노동자들입니다. 차 빨리 오는 거, 첫 차 빨리 좀 시간 좀 땡겨주는 거. 저는 이제 4시 40분이에요. 재택근무가 늘어난 요즘이지만 이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뭐 재택근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 청소는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해야 되니까. 소독과 청소가 중요해진 만큼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소독을 자주 해야 되고 항상 뭐 화장실 청소 같은 건 락스로 뭐 그거는 기본 하루에 3번은 해줘야 되니까 엄청 신경 써요. 일하는데도 막 도시락을 다 시켜 먹어 나가서 먹다가 그러니까 도시락도 다 설거지해야 돼. 음료나 식품 배달을 위해 직접 건물 안을 드나들 수 없게 된 점도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이달부터 많이 심하게 들어가고
통제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힘든 사람들 더 힘든 것 같아요. 혹시 마주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마스크는 꼭 쓰고 장갑 위에도 손소독제를 뿌립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팍팍한 삶에 무게를 더한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이들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됐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웃을 수 있는 요즘입니다. 돼지 저금통에 동전 모아온 어린이도 또 형편 넉넉지 않은 할머니도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할머니가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치매를 앓는 언니와 사는 78살 양옥모 할머니입니다. 자신도 형편이 어려운데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전해달라며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초수급비를 아껴 모은 돈입니다. 정말 자기가 감염되는 걸 무릅쓰고 나가서 저기 봉사하는 그 기분에 나도 감동돼가지고 솔직히 말해 이 돈은 적지요. 많아야 되는데. 9살 어린이는 마스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동전이 꽉 찬 돼지 저금통을 기부했고 열어본 순간 삐뚤빼뚤한 꼬마 아이의 글씨가 써져 있는데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이 고3 학생은 쑥스러운 듯 지구대문을 열고 마스크 10장과 편지, 비타민 음료를 놓고 갑니다. 경찰 선생님께 혼난 적 있는 고3 학생이라며 좋은 마스크는 아니지만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 소외계층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30여 명은 이곳에 매일 모여 이렇게 재봉틀로 직접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이웃들. 우리가 코로나19를 곧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해주는 든든한 배경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음 달 총선 당일 투표소에 가는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서 열이 나는지 확인해서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따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유권자들이 줄을 설 때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